안녕하세요. 저는 한민성입니다. 지금은 건축회사를 운영하며 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제가 지금껏 살아오며 겪은 이야기 중에 이건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께 제 사연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참 세상에 별일도 다 있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날은 연말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직원들과 술잔을 나누며 한 해 동안 고생 많았다는 덕담을 주고받았죠. 회식 자리가 끝날 무렵에는 저도 술에 꽤 취해 있었습니다.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서 더욱 운전할 기분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대리기사가 우산을 쓰고 제 차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젊고 깔끔하게 생긴 사람이더군요. 비에 젖은 외투에서 냉기가 느껴졌지만 눈빛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 박정우입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천천히 부탁드려요. 비가 꾸준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차 안 공기는 창문에 맺히는 습기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대리기사 정우는 차를 조심스럽게 몰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 조수석에 놓인 사진으로 향하는 게 보였어요. 이 사진 아드님인가요? 참 잘생기셨네요. 네, 우리 아들입니다. 훈남이죠. 평소 같으면 사진을 칭찬해 주는 게 기분 좋게 들렸겠지만 이상하게 그의 말투와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묻는 게 아니라 무언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정우는 한참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희한하네요.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모습이랑 많이 닮으셨어요. 눈매며 웃는 입술까지 딱 그 느낌인데요. 그 말에 순간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이랑 자기 아버지가 닮았다고?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지 싶었지만 왠지 모를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뭐, 세상에 닮은 사람 많다잖아요. 정우는 한숨처럼 웃더니 다시 사진에 시선을 두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사연이 많으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 형이랑 헤어졌다고 하셨거든요. 둘이 정말 친했는데 어떤 사고로 잃어버리셨대요. 아버지 말씀으론 형도 꼭 이렇게 생겼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우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정우는 제 반응을 살피며 잠깐 뜸을 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젊어서 모습과 너무 닮았고, 괜히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형의 인상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대리기사님,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좀, 정우는 제 말에 움찔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괜히 말을 꺼냈네요. 운전만 조심히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불쾌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무례하거나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자꾸만 뭔가 저를 떠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도로 위를 천천히 달리던 차는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를 어디에 주차하라고 지시했고 정우는 조용히 차를 세웠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리며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사진 보고 좀 놀라서 한 말이었어요. 잘 들어가세요. 그는 우산을 들고 사라졌고 저는 차에 혼자 남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태도와 말이 꺼림칙했습니다. 왜 하필 내 차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 의문이 맴돌았지만 그저 피곤한 하루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잠시 후 비가 굵어지자 저도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출근을 준비하며 차를 점검하던 중에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조수석 아래에 굴러다니는 작은 검은색 장치였는데 처음 보는 물건이었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런 게 차 안에 있지? 가까이서 보니 녹음기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메모리 카드가 꽂혀 있는 걸 보니 누군가 녹음을 목적으로 두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걸 누가 두고 간 거지?
대체 왜 내 차에 이런 걸 심은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며칠 전 제 차를 운전했던 대리기사 정우였습니다. 제 가족 사진을 보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던 그 사람. 그때는 단순히 어색한 대화로 지나갔지만 이 녹음기를 보니 그의 행동이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바로 믿고 있는 비서 윤서아를 불렀습니다. 윤 비서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탁월한 사람이라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지할 사람이었죠. 대표님, 차에서 녹음기를 발견하셨다고요? 이거 누가 놔둔 건지 전혀 감이 안 오세요? 며칠 전에 대리기사로 온 은정우라는 젊은 친구가 있었어. 그날 이상한 소리를 좀 하더니 지금 생각해보니 자꾸 수상한 느낌이 들어. 사진 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거든. 대리기사 정우요? 이름도 아시면 금방 알아볼 수 있겠네요. 제가 바로 조사해 볼게요. 그녀는 바로 정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쾌한 감정과 불안함이 뒤섞인 채로 그녀의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아가 자료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박정우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가 돌보고 있는 아버지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아버지요. 그분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신가? 박정우 씨 아버지가 과거에 고아원에서 자라셨더라고요. 이름은 박도진이고 어릴 적 형과 헤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이름이 바뀌었고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사진에 집착했던 이유가 그 과거와 연관된 걸지도 모르겠네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고아원, 형을 잃어버린 사연, 그리고 내 아들 사진을 보며 한 말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이 사람들 혹시 나나 내 가족에 대해 뭔가를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건 아닐까? 정우 아버지가 내 가족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 대표님, 이 정도 상황이면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시 대리로 부르든 다른 방법으로 만나든요. 그녀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불쾌하고 의심스럽긴 했지만 직접 만나야 이 이상한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대리운전을 요청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우가 대리기사로 다시 제 차에 탑승했습니다. 대표님, 또 뵙네요. 이번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그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내 차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녹음기였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 아는 거 있습니까? 그는 잠깐 굳어지더니 금세 평정을 찾은 듯 말했습니다. 녹음기요?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는데요. 대표님, 이거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오해라고. 내 차에서 발견됐는데 정우 씨가 모른다고. 그날 내 가족 사진 보면서 했던 말들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정말로 저는 녹음기랑 관련 없습니다. 다만 그 사진 보고 놀랐던 건 사실입니다. 제 아버지 젊은 시절 사진이랑 정말 닮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을 꺼낸 거였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왜 그날 그렇게 집요하게 사진을 쳐다봤습니까? 정우는 제 말에 잠시 멍해 있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형을 찾고 싶어 하셔서요. 그런데 그 형 얘기를 하실 때마다 늘 사진 속 인상과 비슷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 같진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에도 마음 한구석엔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대리기사 정우가 제 아들 사진을 보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랑 닮았네요. 그 한마디가 자꾸 제 안에서 묵혀둔 감정을 끄집어내는 듯 했어요. 그날 밤 혼자 차분히 앉아있자니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를 악물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다시금 떠올리게 됐죠.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병치레가 오래 이어진 끝에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고 술에 의지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세상을 떠나셨고, 저와 2살 어린 동생 한민기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어리디 어린 제가 동생의 손을 꼭 붙잡고 고아원으로 들어가던 날의 풍경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민기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민기야, 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형이 절대 너 안 떠나. 민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망울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형에 대한 믿음도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세상은 제가 지키고 싶은 걸 너무나 쉽게 빼앗아갔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고아원에 입양될 아이들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그중 민기의 이름이 불렸고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민기를 데려가지 마세요. 우리는 같이 있어야 해요.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애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민기는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기를 반드시 다시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에 남겨진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됐고 누구도 저를 대신해 그 약속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15살에 고아원을 떠난 저는 생계를 위해 공사판으로 나섰습니다. 막노동은 어린 저에게 가혹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저 내일부터 야간 작업도 뛸 수 있습니다. 더 일할 수 있으니까 불러주세요. 야, 한민성. 네 나이가 얼마라고 이렇게 일을 벌려? 그래도 네가 제일 부지런하긴 하다만. 저는 일을 하면서도 기술을 배우고자 누구보다 더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그 덕분에 소장님들은 저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됐고 현장에서 저를 반장으로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저는 제 이름으로 작은 건축회사를 세웠습니다. 처음엔 작은 건물 몇 개를 짓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성실히 일하다 보니 점차 규모가 커졌습니다. 동생을 찾겠다는 다짐은 저를 끝까지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됐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저 자신에게도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모든 게 과연 동생 때문인가? 하지만 제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맞다. 민기를 찾고 싶다. 정우와 대화를 나눴던 날 이후 저는 다시 의문에 빠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형을 잃었다고 했다면 혹시 제 동생 민기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정우가 제 아들 사진을 보고 놀랐던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책상 위에 놓인 우편물을 정리하며 서류를 확인하던 중 평소와는 다른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범한 흰색 봉투였지만 안에 담긴 내용은 저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읽은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과거를 알고 있다. 남동생에 대해 알고 싶으면 1억을 준비해라.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누군가 제 과거를 알고 민기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이 제가 평생 찾으려 했던 민기를 알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서 윤서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신가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아는 편지를 읽고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협박 편지 같은데요? 이런 걸 받으셨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직 신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상황을 좀 더 파악하고 싶어요. 경찰을 끌어들이면 일이 너무 커질 수 있잖아요. 괜히 이 협박범이 눈치라도 채면 어쩌려고요? 대표님, 이런 일은 위험한 일이에요. 누군가 노리고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혼자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과거와 민기를 언급하는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저를 협박하려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겠어요. 그리고 정우가 떠오르네요. 서아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정우 씨라니요? 며칠 전에 대리기사로 오셨던 분 말씀인가요? 그래요. 그 사람이 제 아들 사진을 보고 했던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우리 아버지를 닮았다. 잃어버린 형 얘기를 하더니 뭔가 이 편지와 연결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한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과 다시 대화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의심이든 우연이든 확인은 해봐야죠. 정우의 번호를 꺼내들며 고민했습니다. 며칠 전 대리기사로 만났을 뿐인 사람에게 다시 연락한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우입니다. 정우 씨, 저예요. 며칠 전에 대리로 제 차를 몰아주셨던 한민성입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정우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대표님이시군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질문할 게 좀 있거든요. 정우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흔쾌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우는 이전처럼 깔끔한 옷차림에 나긋한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 편지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내 과거를 알고 있다는 협박을 받고 있어요. 민기, 내 동생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우의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지요? 저는 그런 걸 보낸 적도 없고 대표님 과거에 대해 아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아버지 얘기를 꺼낸 게 그렇게까지 연결될 줄 몰랐습니다. 그의 반응은 진심 같아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와의 대화는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부인했지만 그의 말과 태도에는 분명히 숨겨진 뭔가가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편지의 정체와 정우의 연결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았고 제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져 갔습니다. 협박 편지를 받은 이후로 제 주변은 늘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고 머리끝이 서늘할 정도로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괜한 피해망상이라고 넘기기엔 제 안의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회사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어요. 비가 그친 뒤라 바닥은 축축했고 차들 사이로 가볍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남자가 제 차 쪽을 향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자식이 뭐 하는 거지? 왜 내 차를 찍고 있는 거야? 저는 숨을 죽이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의 행동은 더 이상해 보였습니다. 주변을 힐끔거리더니 찍던 걸 멈추고 주머니에 핸드폰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본능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는 제 소리에 화들짝 놀라더니 고개를 돌려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멈추라고! 저는 곧바로 그를 쫓았습니다. 남자는 회사 주차장을 벗어나 골목길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따라가며 소리쳤지만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저를 따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 차를 감시하며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한 이 남자가 분명 협박 편지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좁은 골목에서 그를 거의 따라잡을 뻔한 순간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다른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방향을 바꾸는데 조금 늦었고 그 사이 그는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숨을 고르며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가 지나친 골목바닥에 뭔가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에는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진 1985 559하원. 그 이름은 분명 정우가 말했던 그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협박 편지, 감시하던 남자, 그리고 정우의 아버지. 모든 것이 연결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비서 윤서아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아는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 그 종이에 적힌 정보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박도진 씨가 559화원에 있었다는 기록이라면 과거와 관련된 뭔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우의 아버지가
과거에 고아원에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는 누가 떨어뜨린 거죠? 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종이를 떨군 사람이 협박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님께 단서를 일부러 흘린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정우 씨와 그 가족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윤서아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뒤 그녀는 자료를 정리한 서류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박도진 씨에 대해 더 알아봤습니다. 5호 고아원에 있었던 기록이 맞아요. 그런데 입양 후에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입양 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분이 7살 때 입양됐는데 입양 과정에서 심한 학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집을 떠나 길에서 떠돌던 시절도 있었고요. 이후 성인이 돼서는 여러 직장을 옮기며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입양과 학대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동생인 민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표님께서 동생을 찾으려고 낸 광고와 실종 신고 때문에 누군가가 정보를 보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종이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단서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지만 퍼즐이 완성되지 않아 답답함이 더해졌습니다. 비서 윤서아에게 부탁했던 조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저는 그 자료를 들고 정우의 가족에 대해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서아가 보고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정우 씨가 참 착한 아들 같아요. 아버지 병 간호도 하고 생활비도 혼자 감당하느라 고생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점, 이름이 바뀌었다는 점이 너무 걸리네요. 대표님 동생과 뭔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름이 바뀌었다면 과거 기록에서 사라진 민기와 같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왜 협박 편지가 날아왔을까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협박 편지는 다른 사람이 보낸 게 아닐까요? 정우나 그의 아버지와 무관한 사람이 대표님, 가족의 사연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정우를 만나야겠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박도진 씨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게 아니면 이 의문이 풀리지 않을 겁니다. 정우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대표님, 저를 다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때문인가요? 그래요. 아버지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뵐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긴 대화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며칠 뒤 정우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약속 장소에 나오자마자 제가 궁금해할 것을 미리 짐작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아버지와의 만남을 주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전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워낙 말을 아끼시는 분이라. 그건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대화하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정우 씨,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정우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잃어버린 동생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혹시 아버지가 그 동생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래요. 너무 많은 부분이 겹쳐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 동생을 잃어버린 뒤로 살아온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듯 보였지만 그는 아버지와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우와 헤어진 뒤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박도진이라는 이름, 정우의 가족, 그리고 내 잃어버린 동생 민기. 모든 단서가 연결되어 보였지만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협박 편지와 감시하던 남자, 그리고 박도진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하나의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타래를 풀어내는 열쇠는 분명 정우와 그의 아버지, 박도진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우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며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를 넘어 제 전담운전 기사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우는 처음에는 제 제안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대표님,
제가 갑자기 운전기사로요? 왜 그러시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정우 씨,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믿을 만한 기사를 찾고 있었어요. 정우 씨를 한번 만나본 이후로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도 벌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서로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닐까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며칠 뒤 정우가 기사로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깔끔하고 성실한 태도로 제 차를 몰았습니다. 차 안은 처음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일부러 말을 아끼는 듯 했기에 제가 먼저 대화를 꺼냈습니다. 정우 씨, 당신 아버지 얘기를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과거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어릴 적 고아원에 계셨다는 정도만 말씀하셨죠. 가끔 술 한잔 하시면 형 이야기를 꺼내시긴 해요. 형이요? 정우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 형과 고아원에서 같이 지내셨다는데 입양되면서 형과 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술이 좀 취하시면 그때를 많이 후회하십니다. 형 손을 꼭 붙잡았어야 했다고요. 정우의 말은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동생 민기를 보내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기의 작은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하지만 결국엔 눈물로 그날을 보냈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그 형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적은 없나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세요. 다만 형이 똑똑하고 밝았다는 얘기는 자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형이랑 같이 있던 시절을 참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우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정우 씨, 내가 왜 당신 아버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지 솔직히 말해줄게요. 나도 어릴 적 동생과 헤어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입양되면서 서로 갈라졌죠.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정우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설마 아버지가 대표님 동생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요. 당신 아버지가 내 동생 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부분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정우 씨와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죠. 하지만 결국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 설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 가시는 걸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아버지 박도진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겠다는 연락을 주었습니다. 저는 직접 차를 몰고 그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박도진은 차 안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조용히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이상한 두근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도진이 정말 민기라면 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우리가 이 모든 세월 동안 만나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된다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지만 결과가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자꾸만 초조해졌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을까요? 마음을 가라앉히려 해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책상 위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는데 전화를 받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항민성, 잘 지내고 있나? 저는 순간 손에 쥔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무슨 일이죠? 내가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너를 잘 알고 있지. 고아원 시절부터 너를 봐왔으니까. 그의 말투는 느긋하면서도 기분 나쁜 비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너 성공해서 세상 다 가진 줄 알겠지. 하지만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동생을 찾고 싶다고
그거야말로 참 가소롭다. 당신 누구야?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왜긴, 내가 가진 걸 내가 조금 나눠 가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야. 1억, 그 정도면 내 동생에 대한 진실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이미 협박 편지를 경찰에 제출해둔 상황이라 이번 전화까지 더하면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받은 즉시 제 말을 경청하며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대표님, 이번엔 확실히 범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와 협박 편지를 함께 조사해보죠. 범인을 잡기 위해 상황을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협박범을 잡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은 길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였는지, 왜 나를 노렸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최강필. 그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던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강필은 늘 문제를 일으키던 아이였습니다. 싸움을 일삼고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저를 본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다. 한민성, 이렇게 잘난 대표님이 될 줄이야. 내가 널 보러 오게 만들 줄은 몰랐는데 내가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신기하네. 저는 그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필, 너 정말 한심하지 않냐? 내 이름을 들먹이고 내 동생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 했어? 왜 이런 짓을 했냐? 강필은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왜긴, 넌 잘 나가고 난 이 모양이니까. 예전부터 내 잘난 척이 싫었어. 고아원 때부터 똑똑하고 잘났던 내가 꼴 보기 싫었지. 그래서 한 번쯤 이겨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협박까지 했다고? 내 동생 찾으려고 평생 노력한 걸 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 그걸 알고도 그랬단 말이냐? 강필은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다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말하니까 더 꼴 보기 싫네. 내 동생. 뭐 어쩌라고. 내가 내 약점을 이용해서 돈 좀 벌어보려 했을 뿐이야. 내가 경찰 부를 줄은 몰랐지만.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허탈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정우와 그의 아버지 박도진은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강필의 모든 범행을 조사해 증거를 확보했고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저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던 강필과 제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면서도 지금의 제자리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협박범이 정우와 그의 가족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묵혀뒀던 의문이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기로 한 날 아침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차창 밖의 풍경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긴장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고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만약 민기라면?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라면?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정우와 그의 아버지 박도진, 아니 민규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규는 마치 다가올 결과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처럼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 역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민규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직접 오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결과가 어찌 나오든 그동안 좋은 인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진 씨 아니, 민기일지도 모르는 당신을 이렇게 오래 찾았어요. 제가 형이라면 얼마나 늦었는지 모를 겁니다. 이 결과가 우리의 운명을 가릴 테니 저도 떨릴 뿐입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한민성 대표님과 박도진 씨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형제 관계가 맞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흐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기야, 정말 내가 맞는 거니? 내가 널 이렇게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기는 순간 멍한 표정을 짓더니 손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정말 형이 맞구나. 내가 형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형 너무 늦어서 미안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몇십 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그 순간 우리 사이엔 오직 눈물과 따뜻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옆에서 정우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민기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진짜 미안해. 내가 형을 못 찾았어. 형이 날 찾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난 그냥 내가 잊힌 존재라고 생각했어. 민기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가 헤어진 게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난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민기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 나 어릴 때 입양됐어. 처음엔 좋은 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엄마, 아빠는 늘 내가 부족하다고 했고 실수라도 하면 매를 맞았어. 그래도 버텨보려고 했는데 16살 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그 집에서 도망쳐서 혼자 살았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더니 결국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막노동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했어. 그러다 정우 엄마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긴 했는데 정우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그 사람마저 떠났어. 정우를 혼자 키우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지. 형 그렇게 버티고 살았는데 나 이제 암까지 걸렸어. 나 정우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이었어. 민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기야, 넌 정말 강하게 살아왔구나. 내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려온다. 이제부터는 내가 널 도울 거야. 정우도 내가 책임질게. 더는 걱정하지 마. 민기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서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아버지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항상 잃어버린 형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정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너도 우리 가족이야. 앞으로는 내가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내가 도울 거야. 내 아버지, 아니 내 동생과 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거다. 정우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민규와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말이죠. 형,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앞으로 형과 함께 살면서 내 남은 시간을 잘 보내고 싶어. 민기야,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이제야 서로를 찾았으니 후회 없이 살아보자. 내가 늘 내 옆에 있을 거다. 민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민기와 정우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제 삶은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민기는 오랜 남투병과 고된 삶으로 많이 지쳐 보였고, 정우는 아버지를 홀로 지탱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민기가 제 집으로 이사한 첫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기야, 치료는 얼마나 진행된 거야?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민기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형, 사실 거의 못했어. 약값이 비싸서 정우랑 먹고 사는데 쓰기도 벅찼거든. 이대로 살다가 조용히 가는 게 맞나 싶었어. 그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형이 다 책임질 거야. 병원비도 약값도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치료받아. 내가 건강해지는 게 우리 모두한테 제일 중요하잖아. 민기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형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형이 이렇게까지 말해주니 너무 고마워. 내가 더 열심히 살아볼게. 정우도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삼촌, 저도 뭔가 해야겠어요. 삼촌 회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도 삼촌 덕분에 치료를 받으시는데 저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결연한 태도가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정우야. 회사에서 일을 배우면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봐. 건축, 일은 사람의 삶을 짓는 일이야.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도 담아야 하는 거지.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정우는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기와 정우는 제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두 사람도 점차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민기는 식사 중에 농담을 던지며 정우를 놀리곤 했습니다. 정우야, 너 삼촌 회사에서 일 시작하면 어깨 으쓱하며 우리 삼촌이 사장이야 이럴 것 같은데. 아버지, 그러면 사람들이 날 싫어할지도 몰라요. 제가 먼저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둘 다 참 대단하다. 앞으로 우리 집이 이렇게 웃음소리로 가득 차면 좋겠다. 민기는 한참을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을 내려다봤습니다. 형, 이렇게 평범하게 밥 먹고 웃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정말 꿈만 같아. 정우는 제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현장에서 정우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우야. 건축은 그냥 벽돌 쌓는 일이 아니야.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너도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대하면 더 보람이 클 거다. 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 저도 그 마음을 배우고 싶어요.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그의 열정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금방 전해졌습니다. 현장 감독이던 김 소장이 저에게 따로 와서 칭찬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정우 군이 정말 성실합니다. 말도 잘 듣고 배우려는 의지도 강하고요. 이런 젊은이가 드문데 정말 잘 키우셔야겠어요. 한편 민기는 치료를 받으며 점차 건강을 회복해갔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미소를 되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기가 저를 불러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 나 요즘 몸도 많이 좋아졌고 마음도 편안해졌어. 형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다시 살아보겠다는 생각조차 못했을 거야. 민기야. 그게 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 힘내자. 이제 우리도 좋은 날만 남았잖아. 민기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울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가족 간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한마디 했습니다. 삼촌, 아버지가 정말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웃으시는 건 처음이에요. 민기는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 삼촌 덕분이야. 가족이 다시 생겼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다. 너도 내 삼촌처럼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의 가족은 점점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잃었던 시간을 다시 되찾으려는 듯 서로에게 다가가고 함께 웃고 떠들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민기와 정우가 제 삶에 들어오면서 우리 가족은 더없이 따뜻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오래도록 비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이제야 꽉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선선하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당에 모여 앉아 고기를 구우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기는 숯불을 앞에 두고 익살스럽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형, 내가 고기 태우면 뭐라고 할 거지? 형이 그런 성격이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기야. 내가 고기를 태우든 말든 이제는 내가 다 먹어줄 거다. 너랑 밥 먹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태운 고기가 대수겠냐? 정우가 고기를 뒤집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삼촌, 그럼 제가 고기 태웠을 땐 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한테는 다 먹어준다면서 저한테는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민기는 정우의 말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야, 정우야.
내 삼촌은 내가 형이라서 그런 거다. 너도 나이 들면 삼촌이 더 잘해줄걸? 둘 다 말 맞네. 먹을 거나 굽고 빨리 먹어라.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저녁 내내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정우는 자신이 맡고 있는 회사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삼촌, 저 이번에 작은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라 기대가 많이 돼요. 저는 그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한 걸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우야, 그 프로젝트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삼촌도 알아. 내가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해낼 거라고 믿는다. 언제나 너를 응원할게. 민기도 정우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우야, 아버지가 많이 부족했지만 너는 누구보다 잘해낼 거라 믿는다. 내가 나한테는 자랑이고 희망이야. 그러니 늘 자신감을 가져라. 정우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삼촌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러울 수 있게요. 민기는 정우가 방으로 들어간 뒤 한숨을 내쉬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형, 나도 뭐라도 해야겠어. 이제 몸도 많이 나아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겠냐? 형 회사에서 허드렛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민기야, 내가 건강을 되찾은 게 나한텐 제일 큰 선물이야.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돼. 내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천천히 찾아보자.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민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형 말이 맞아. 이제는 우리 가족끼리 오래오래 살아가는 게 목표야. 그동안은 버티기만 했는데 이젠 좀 살아봐야겠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다시 찾는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삶 속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부디 여러분도 소중한 것들을 꼭 되찾고 따뜻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